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In a sense, a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I mean, it's a very tough situation. You. 그리고 한대의 선박에 출동을 명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민간 부문의 물자 공급에 개입하는 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비유하면서 재정과 관련 규정을 동원한 연방 차원의 전방위 대처를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자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DPA, 즉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을 밝혔습니다. 이 법은 1950년 한국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명령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이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2차 대전 당시 총기와 탱크를 생산했던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는 중국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GM과 포드 등이 셧다운되는 북미 공장에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기타 필요한 의학적 물품의 생산 속도를 높이게 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모기업인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자사 향수 화장품 제조 시설에서 손 세정제를 생산해 보건당국에 무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스코틀랜드 주류회사 부르독, 리스진, 베르던트 스피리츠와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 등도 손 세정제를 직접 생산하거나 알코올을 대량으로 기부해 돕기로 했고, 중국에서는 애플 아이폰 제조기업인 폭스콘이 생산 라인 일부를 마스크 제조 라인으로 전환해 하루 100만 개의 마스크를 찍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미국이 총력적으로 전시 생산 체제로 들어간다면 비할 바가 못 되는 수준일 것입니다. 미국의 전시 생산력에 관한 이야기는 2차 대전 당시 사례가 가장 와닿을 것입니다. 당시 독일 공군을 지휘했던 괴링은 1941년 7월 미국은 냉장고나 차는 잘 만들지만 항공기는 잘 못 만든다 라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잠자던 거인을 잠에서 깨운 정도가 아니라 열받아서 미쳐 날뛰게 만든 이 사건 이후 이전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전쟁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던 공화당의 대표적 고립주의 정치인들조차 공습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백악관으로 연락을 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종의 충성맹세와 함께 전쟁 수행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미국은 엄청난 물자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총 생산된 군수물자 생산량을 100으로 보고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1위 미국은 전 세계의 41.7%를 차지하여 그야말로 압도적인 생산량을 보입니다. 전함, 전투기, 탱크 등을 그야말로 오븐에서 쿠키 찍어내듯이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봐왔으니 미국의 생산력에 대한 에피소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던 맨하튼 프로젝트 당시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한 입자 가속기를 건설하면서 대량의 전선이 필요해졌는데 전시 상황이라서 전선에 쓸 구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미국은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은으로 만든 전선을 사용해버립니다. 알다시피 은이 전선으로서는 구리보다 더 우월합니다. 이렇게 전선을 만드는데 쓴 은이 무려 13,000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1945년 당시 미 태평양 함대가 행정실수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전투식량의 보급을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식량이 너무 많이 보급되어서 처리할 방법이 없자 여기저기로 떠넘기느라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단 4개월 동안 미국은 태평양 함대에 1억 명분의 식량을 보급해버린 것입니다. 풀뿌리와 벌레를 먹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던 남태평양의 일본군 병사들은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는 미군 전투 식량을 주워먹고 오히려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전시체제로까지 격상하고 있는 미국은 각 주에서 군 투입 요청도 잇따르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육군 공병대를 통해 야전병원 등을 긴급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구정 마스크 500만 장과 특수 인공호흡기 2,000개를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시 극강의 미국을 상징하는 특이한 비전투용 물건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최근 판정자가 폭증한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원 조치가 미흡하다고 불만을 계속 나타내왔는데요. 17, 18일 트럼프와 대화를 나누고서는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라고 태도를 확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바로 해군 병원선 USNS 컴포트를 뉴욕항에 배치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컴포트함은 버지니아주 노포크항에 또 같은 종의 머시함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항에 정박 중입니다. 이들 병원선은 한 척당 약 10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떠다니는 병원입니다. 과거의 병원선은 전투지역과 안전지역 사이에서 부상을 입은 부상병들을 긴급히 치료한 후 후방으로 후송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만 현대에 들어서는 전장의 후방에 위치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어서 선박 자체가 온전하게 병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형 병원선은 당연히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현대에는 수시로 대형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병원선은 전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재난이 벌어진 나라의 의료 지원을 위해 파견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출동하기로 한 미 해군의 머시급 병원선은 총 2척입니다. USNS 머시, USNS 컴포트죠. 베트남 전쟁 이후 미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사용한 헤이븐급을 대체하기 위해 클레멘테급 유조선 기반의 병원선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정도의 배는 환자 발생 시 후방으로 이송을 한다기보다는 이 병원선 자체가 야전병원 역할을 하며 내부 시설이나 의료 인력도 한국의 대학병원급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7만 톤에 달하는 대형 유조선에서 개조된 만큼 그 크기가 거대한데 멀시급 병원선인 멀시와 컴포트는 길이 272m로 미 해군 함대에서조차 세 번째로 큰 선박으로 항공모함 니미츠급, 제랄드 포드급 다음입니다. 지상의 종합병원을 방불케 하는 1000개의 일반 병상과 80개의 중환자형 병상 이외에도 응급실 280병상, 다양한 뇌외상 환자에 대비한 12곳의 수술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00병상 이상부터 대형 병원이라 하는데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과 병상 수가 비슷한 떠다니는 대학병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로는 CT를 포함한 방사선 서비스, 주요 실험실 및 위성 실험실, 중앙 멸균 처리실, 의료 공급 약국, 물리치료 및 화상치료실, 중환자실이 있고 치과 검안실, 렌즈 실험실, 혈액은행, 2개의 산소 생산 공장과 영안실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억이 넘어가는 수술 로봇 다빈치 최신형을 운영하는 모습인데요. 다빈치의 경우 최소 중견급 대학병원 이상은 돼야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들이 이거 부러뜨리면 그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라는 농담이 있는 비싼 장비입니다. 병원선 머시오는 미국의 타 국가 및 지역에도 인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주로 태평양 지역에서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인도 벵골만에서 사이클론의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배치되었고 900명의 승무원, 300명의 의료진과 건설 전문가들이 1369번의 수술을 포함하여 9만 1000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2010년에는 태평양 파트너십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를 방문해서 10만 9754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1580번의 수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항해 중에 한국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의 응급 환자를 무사히 치료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 해군은 배수량 1만 2000톤급 B320 오비급 병원선 3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초대형 병원선의 7만 톤급 대 1만 2000톤급으로 크기 차이부터 엄청난데 의료인력, 장비는 더하겠죠. 그래도 러시아니까 저 정도 규모를 운영하지 다른 나라는 대형 병원선 자체가 거의 없고 한국의 경우 군용 병원선은 미보유 상태였고 훈련함으로 2018년 진수한 6000톤급 한산도함의 강의실과 실습실을 유사시 수술실, 진료실, 병실로 전환 사용 임무를 수행하고 헬기데크에서 수술 환자 발생 시 육지로 이송시키는 정도를 합니다만 본격 병원선은 아니라 보입니다. 국방비 지출 순위 9위의 한국도 이런데 제대로 된 병원선을 운영하는 나라는 극소수인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7만 톤급 미국 병원선은 그야말로 미국의 전시 생산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투하지 않는 군용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도 그렇고 더더욱 평시임에도 항공모함만한 병원을 바다에 띄워놓고 다니는 돈잔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까요. 병원선은 국제법상 보호받는 대상이지만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마크,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 등을 부착하고 있어야 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해역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위치를 통보해야 하고 탄약 등의 군수물자나 무장병력을 수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켜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유형 무장의 경우는 허가되고 공격은 받지 않더라도 임금에는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저항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을 받더라도 저항하지 않는 승조원이나 의무인원, 입원 환자 등은 현역 군인이라도 포로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띄는
병원에는 표식을 달아야 하는 것은 병원선 스스로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병원선 하나가 아닌 전체 함대 입장에서라면 역으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우리나라가 조금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러일 전쟁 당시 대한해협 해전에서 경멸된 러시아 발트 함대의 경우도 바로 병원선 때문에 일본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발트해에서 아프리카를 거쳐 지구 반바퀴를 돌아오는 살인적인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발트 함대는 대한해협을 지나 신속하게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그쪽 함대와 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대한해협에, 정확히는 대한제국의 진해해 입항에 대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친 발트 함대는 전투를 피하기로 결정하고 마침 대한해협에 안개가 짙게 끼어 발견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트 함대의 병원선인 오레로가 밝게 켠 등불이 안개 속에서 일본군 정찰함에 포착되고 맙니다. 만약 오레로가 전쟁법 규를 위반하고 불을 껐다면 러시아 함대는 무사히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의 해전에서 발트 함대는 대패. 이 전투로 인해 러일 전쟁의 승기는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은 마침내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러시아는 한낱 아시아 녀석도 못 이기는 종이호랑이가 되어 후일 혁명과 함께 사라지고 러시아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병원선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나 러시아, 일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초대형 군용병원선은 단순히 천병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전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의지를 상징하고 전시 상황에서 놀라운 생산력과 집중력을 보여줬던 미국인들에게는 남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불투명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미국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총력전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상징이 바로 초대형 병원선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세계국급의 상황에서는 지난번 러시아 병원선이 일본에 당할 단초를 제공했던 것과는 다른 활약을 하길 기대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이기면 유럽과 세계에도 큰 희망이 생기는 건 사실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두레마을 이야기 김진홍입니다. 오늘 묘목 한 그루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묘목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두천 세목골 두레마을 골짜기에 아카시아 묘목을 1000그루를 심고 있습니다. 어제 100그루 심었고 이제 계속 심어 나갈 것입니다. 이 묘목이 아카시아 2년생입니다. 아카시아 묘목이 값이 싸서 1년생은 800원입니다. 요 2년생은 1,5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왜 800원짜리 안 사고 1,500원짜리 사느냐? 1년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생으로 샀습니다. 우리 마을에 왜 아카시아를 많이 키우느냐? 양봉의 미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아 꿀을 위해서지요. 아카시아 꿀이 다른 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요즘 몇백만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뭐 300만, 400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당뇨 환자도 당분이 먹고 싶을 텐데 일반 꿀은 먹으면 해롭습니다. 근데 아카시아 꿀은 꿀 속에 당을 조정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꿀만 일반 당뇨 환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을 당뇨 환자가 먹으면 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조정해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짜기에 아카시아를 많이 심어서 아카시아 꿀을 많이 생산하려 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쯤은 남부 순천이나 저 지리산 부근에 그쪽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고 거기서부터 꿀을 따서 옮겨오는 것을 이동양봉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동 양봉은 좋은 꿀을 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저 순천이나 남쪽에서 아카시아 꿀을 따서 그 숙성시키는 기간 없이 그냥 퍼담아야 되기 때문에 숙성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처럼 좋은 꿀을 받아도 숙성 기간이 짧으면 질이 떨어지지요. 우리 두레마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예 옮겨 다니지 말고 골짜기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자. 그리고 또 밤나무를 많이 심자. 또 거기에 헛개나무를 또 많이 심으려 합니다. 이 꽃 따라 꽃이 피는 철이 다릅니다. 맨 처음 아카시아 꽃이 만발할 때 아카시아 꿀을 따고 그 다음에 또 밤꽃이 핍니다. 밤꿀을 따고 그 다음에 또 헛개나무. 헛개나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제입니다. 헛개나무 줄기를 따서 술독에다가 넣으면 술의 알코올 성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헛개나무가 해독하는 역할, 알코올 분해하는 역할이 있다 하겠지요. 그래서 헛개나무를 아카시아 다음에 심으려 합니다. 산에 있는 잣나무, 소나무 같이 좋은 나무들은 두고 일반 잡목들은 하나하나 이제 산림청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이 잡목을 제거하고 아카시아를 심겠다. 헛개나무를 심겠다. 밤나무를 심겠다. 철따라 산림을 이렇게 숲을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양봉하지 말고 한 자리에서 우리가 양봉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오늘 아카시아 묘목을 열심히 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묘목 한 뿌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2년 된 크기인데 아카시아가 잘 큽니다. 아주 산골짜기에 벌어진 땅, 아주 몹쓰는 땅에 심어 놓으면 잘 자랍니다. 우리가 이제 밀원식물을 심을 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꽃이 아름답고 향이 좋아야 한다. 물론 둘째는 벌이 좋아해야 되지요. 이 아카시아가 지금 2년생인데 한 10년, 15년 지나면 큰 나무가 돼서 아카시아 큰 나무 밑에 있으면은 벌이 윙윙 하는 소리가 비행기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것도 아주 햇빛을 잘 받고 수영이 좋은 아카시아 한 그루에서 꿀을 몇 마를 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고 향이 나고 보기에 좋고 벌꿀이 좋아해서 사람에게 좋은 꿀을 제공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묘목을 선택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6.25 전후에는 산이 전부 헐벗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변두리로 가면은 산 전체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즐비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합쳐서 70%가 산인데 산을 잘 활용해야 나라에 앞날에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온 나라가 나무 심기를 해서 식목일 기억나시지요? 매년 4월 5일 식목일을 정해서 공무원, 학생, 마을 주민 전부 나무 심기에
산에 가서 동원돼서 나무 심었습니다. 그 덕택으로 우리 한국은 산 녹화, 산림 녹화의 모범국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를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북한 땅은 산 전체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즐비합니다. 그걸 보면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에도 남한처럼 산림이 우거지는 금수강산을 만들어야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온 관민이 힘을 합쳐서 산림 녹화는 성공했는데 산을 아직 활용한 데까지는 못 갔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산속에 있는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이니까 여기에 벌이 좋아하는 밀원식물을 많이 심어서 꿀 따고 청소년들이 수련하고 국민들이 와서 안식을 하고 교인들은 영성을 길러주는 좋은 산을 만들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강 제일 밑바닥에, 꼴짝이 제일 밑바닥에 버려진 땅에 아카시아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폐렴도 곧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지나가고 우리 헛개나무 심을 때 그때쯤 되면 한 분 와서 노동봉사